안녕하세요, 헌희쌤입니다. 네, 우리 글 사랑방. 네, 문학작품과 글 읽기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문학작품과 글 읽기.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매번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잖아요. 네, 큰 힘이 됩니다. 제작하는데 말이죠. 그 다음 그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 부분에 교재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링크에서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 그 동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부탁 말씀, 좋아요 구독 말고 부탁 말씀드리고 할게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인강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말이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쇼 프로그램 보듯이,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이 동영상 길이의 2.5배에서 3배 정도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왜냐?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리와인드, 다시 되감기 해가지고 다시 들어보고, 몇 번이고 다시 반복을 해서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단계가 끝나면 다음 번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 프로그램 듣듯이, TV 그냥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 그냥 틀어놓고 쭉 한 방에 가버리고, 공부 다 했다 끝 이래버리면 그 강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10분의 1? 그래? 5분의 1? 잘 해줘봐야 그 정도밖에 챙겨가지 못합니다. 항상 메모하고 되감기해서 다시 리피트해서 돌려보고, 그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보통 영상 길이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을 잡아먹어야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명심하세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만큼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네, 쉽게 해드릴 테니까, 네, 그런 정도로 이제 항상 인강은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한다. 알겠죠? 인강 공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를 가져가란 말이죠. 높아시면서 해드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문학작품 글 읽기 방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앞에 거 복습 안 할 수 없잖아. 하고 넘어가야지, 그죠? 네, 그래서 복습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문학작품과 글의 본질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전달 수단이다 그랬었죠, 그죠? 네. 그 다음 메시지 전달 수단이 본질이니까 우리는 문학작품과 글의 글 읽기의 목적이 뭐냐?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메시지는 그냥 읽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제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세 가지를 챙겨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네. 그래서 첫째, 상황 맥락을 챙겨봐야 된다. 두 번째,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또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행위의 객체가 누구냐?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응과 태도와 심리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나갈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에서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게 바로 언어적인 맥락, 단순 문맥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한 구절 가지고 봤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모란이 피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방법 갑니다.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 두 번째. 뭐를 이용한다? 요게 재밌는 거예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 그게 뭔데요? 보통 원형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 즉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그쵸? 고금,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 하게 되면 파괴, 욕망, 보통 이런 거, 그치? 물 하면 재생, 정화,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생명, 이런 것들 말이야.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어들을 또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C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그럼 연습을 또 해나갈까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다가 뭐를 해놨냐면 우리 문학에서 자주 보이는 대상들이에요. 해, 달, 별, 구름 등등등등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보면 반드시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떠올리는 속성들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 봅시다. 해와 달과 별과 구름 공통 속성 뭐 있어요? 높이 있지. 하늘 높이, 그죠? 특히 해나 달, 별, 구름은 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가까이 있지만 그래요. 높이 있다? 그래서 공통 속성, 높임의 대상이다. 그래요. 또 우리 정읍사 공부할 때 따져봤던 거, 그래, 우러러보는 대상이다. 그렇죠? 거리감이 있다. 여러 가지 나온다, 그지? 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좀 특이하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뽑아내고 싶다. 즉 이질적인 걸 골라내라 라고 한다면 어디서 우리 끊어볼 수 있을까? 여기서 끊어볼 수 있죠. 왜요? 해나 달과 별은요 밝게 빛나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치? 해 한 번 뜨면 이거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고, 달 해보다는 못해도 그쵸? 굉장히 밝죠. 물론 이 대도시 지역 양반들은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잘 느끼질 못해요. 워낙 밤거리 조명들이 화려하다 보니까. 근데 그 조명이 별로 없는 산간벽지, 남학생들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 알아. 또는 이제 피서갈 때 그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불 거의 다 꺼지고 휴게소 그 지역만 살짝 불 켜져 있고 나머지 깜깜하잖아. 그럴 때 이제 달빛을 보면 무지무지 밝습니다. 특히 보름달,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달빛이 비칠 때, 그것도 특히 보름달 가까워지면요 저쪽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 얼굴 표정이 보인다니까 그만큼 밝아요. 정말로 밝아요. 물론 별도 이제 깜빡깜빡 빛나면서 그 세상을 밝게는 못 해주더라도 저기 뭔가 밝은 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구름은 달라. 왜요? 이 구름은 해나 달이나 별을 가려버리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밝음의 심상이라면 구름은 어둠의 심상이야. 그래서 문학에서 보면 구름은 대체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쓰이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밝음과 어둠 말고 또 있어. 해나 달과 별은요 규칙적이에요. 그러나 구름은 모양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불규칙적입니다. 해나 달이나 별은요 가는 길이나 모양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달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온다니까. 그죠? 구름은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완전히 그냥 변화무쌍이야. 그지? 예. 우리 특히나 동양에서는 변하는 거 좋아했습니까? 안 변하는 거 좋아했습니까? 안 변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변하지 않지만 구름은 수시로 변하거든.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런 거죠 뭐. 다음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하나 묶고 구름을 왕따를 시켰네. 그 다음 요 셋 중에서 또 나누자면 여기서 나눌 수 있죠. 왜? 해와 달은 어때요? 하늘에 한 개밖에 없거든. 별은 무수하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조금 달라. 그래서 해와 달은 아까가 아니라 앞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와 달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특히 해, 달 나오면 바로 뭡니까? 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 아니면. 물론 별 중에서도 별의 중심,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금을 뜻합니다. 모든 별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렇군. 이해되겠지?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뭐 하자는 거야? 문학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 받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옆에 또 바람 하나 있네. 바람. 그지? 네. 바람. 요놈의 바람은 또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말에서 바람자 들어가서 좋은 말 있나? 바람 들어가서. 봄이 되니까 애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별 좋은 말 아니죠. 이건 그래도 양반이야. 엄마가 바람을 이거 좀 무섭다 그치? 엄마가 바람을, 아빠가 춤바람이 바람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에서 우리 문화는 내처럼 안 변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러면 막 나대고 움직이는 걸 좋아했을까?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했을까?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놈의 바람은 그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걸 뒷다 흔들어대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의 바람도 보통 시련, 고난, 부정적인 대상으로 많이 쓰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렇죠. 도움을 받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상의 본질적 특성 또는 요걸 갖다 다른 말로 이제 원형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왜? 작가가 이미 그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놓거든. 어떻게 보면 암호풀이 같은 거예요. 작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해. 비틀어서 얘기를 하지. 우리는 그 비트는 종류들을 알면 되는 거야. 방법들을. 저 사람은 어떻게 비틀었을까? 아, 요렇게 비틀었구나. 그지? 비트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그거 갖다 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메시지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이제 맛배기로 좀 해드린 거고 또 작품을 하나 보면서 이해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작품은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이육사 선생. 야, 졸음문 앞서야 돼. 예. 이육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졸면 친일파야. 예. 자, 이육사 선생님의 절정이라는 시를 갖고 왔어요.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육사 선생의 절정. 네, 이거 재밌습니다. 절정. 근데 이 절정의 의미가 뭘까? 절정, 클라이막스, 절정. 네, 무슨 의미라고 배우셨어요? 이미 배우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절정, 뭐 학교에서 배웠든 학원에서 배웠든 누구한테 배웠든 간에 절정 의미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다 또? 예전에 배웠던 거 진짜 또 마른 수건에서 물기 쥐어 짜듯이 막 떠올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지. 그게 아니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그래,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 된다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작품 다 읽고 나서 해결해 봅시다. 보통 우리 이 절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일제통치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통치의 절정의 의미다. 이 절정이라는 제목 자체가 말이죠. 제목 자체가. 네. 그러면 그래요. 왜 하필이면 제목을 갖다 저걸로 만들었을까? 보십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요거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매운 계절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매운 계절의 채찍 요렇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야. 매운 것도 별로고 채찍이라는 단어도 별로고, 그죠? 거기서 이제 계절의 채찍하면 계절이라는 채찍해서 은유법으로 해석들을 보통 하죠. 그래요. 계절의 채찍이 매운데 거기에 맞았다 이거지. 갈겨. 그래요. 계절이라는, 매운 계절이라는 채찍이 아니라 계절이라는 채찍이 맵다. 뭐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야. 그래요. 좋아요. 갑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했을 때 보통 매운 계절 채찍하면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죠. 마침내 북방으로, 북쪽 끝 휩쓸려 오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수평적 한계점 이렇게 얘기하잖아. 북방 밑에다가 수평적 한계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수평적으로 끝까지 쫓겨간 거야. 그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거기서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이거는 뭐야? 수직적 한계. 근데 거기서 하늘 나왔다. 하늘은 보통 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상, 꿈, 희망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돼요. 보통 보면. 근데 그게 끝났대잖아.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자, 일단 절망적 상황이고 그 다음 수직적 한계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도 한계요, 수직적으로도 한계인데 그 한계점은 바로 하늘이 없는 거야. 지쳐서 끝났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거기다가 얼마나 날카롭겠어, 그죠? 서리빨 칼날진 바로 그 위에 서다. 생존의 극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거기
하늘도 그만 지적 끝난 고원, 고원 옆에다가 수직적 관계, 그리고 절망적 상황 같이 써주시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옆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생존의 극한 상황 이렇게 적어주시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패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졌어. 그쵸? You win? 그치? 또는 지지? 예? 그래요. 근데 패배를 인정할 곳도 없다는 거지. 바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너무나 날카로운 극한 상황이란 얘기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주 그냥 패배를 인정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 사연으로 가서 이러매 모든 상황이 이러함에 나는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뭐를 생각한다? 뭐를 생각할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라고 했을 때 이름의 다음에다가 꺾은 화살표 하나 붙여주시고 바로 극복의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극복의 방법을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네. 그리고 우리 이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적 전환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요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요거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겨울 하게 되면 추운 계절 아니야.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당연히 이걸 상황적인 의미를 개입을 시킨다면, 부여한다면 겨울은 뭘로 해석되니? 일제강점기. 그래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래. 무지개. 근데 강철로 되는 무지개를 수식하는 수식어 꼭 좋다 이거죠. 겨울은 의미가 뭐다? 일제강점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하자. 겨울은 일단 무지개라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묶음표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주제구거든. 독립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주잖아? 그냥 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먹느냐, 풀어먹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치? 다른 측면으로 봐야 돼. 왜 독립의 의지라는 의미가 붙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붙을 수 있었을까? 그걸 따져봐야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겨울은 분명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여기서 일제강점기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무지개와 같기 때문에 왜? 수사법상으로 운유법 아니니 A는 B. 그죠? 겨울은 무지개다. 일제강점기는 무지개와 어떤 속성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의 의지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제시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다른 작품들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또 외워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 작품 개수가 3,000개가 넘는다니까. 30년 동안 제가 정리한 게. 참고서에 한 번이라도 또는 교과서에, 자습서에, 문제집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것들, 또는 모의고사 문제, 사설 모의고사든 공식적인 학평 모의고사든 간에 뒤져가지고 언급된 것들만 정리하는 게 3,000개야 리스트가. 그걸 또 언제 할래? 작품 제목만도 3,000개인데. 풀어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다시 겨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제강점기야. 근데 그 겨울이 무지개래. A는 B, 비유는 아시죠? 두 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공통점이 있어야 연결된다는 거. 무지개, 은유법이란 말이야. 무지개의 어떤 속성 때문에 독립의 의지가 연결됐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무지개 하면 어떤
속성이 떠오르니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생들은 무지개의 좋은 쪽밖에 생각을 못해. 아름답다, 이쁘다, 일곱 색깔. 근데 연결을 해보자고? 일제강점기가 친일파죠. 그치? 곱다, 역시 친일파죠. 문제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7가지 색깔, 다양하다. 이것도 아닌데? 연결이 안 돼, 그지?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제시해. 일제강점기가 멀다? 무지개 멀리 있으니까. 일제강점기가 멀어요?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극한 상황인데 지금? 일제통치 절정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좀 눈치챘을 법도 한데. 자, 무지개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겨울과, 즉 일제강점기와 연결돼가지고 독립의 의지가 제시가 될 수 있는 것. 일제강점기는 어떠하다? 무지개. 자, 아름답다, 곱다는 친일파적인 생각 넘어가고, 멀다 아니고, 희미하다 절정이 되는데 무슨 희미해? 이것도 연결이 안 돼.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 본질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무지개는 어떻게 생겨요? 비가 내린 뒤 싹 개고 햇빛이 쨍쨍 나면 공기 중에 있던 수분, 물방울, 그치? 거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나온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되니? 영원히 존재하나요? 아니잖아. 바로 그거야. 무지개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즉 요거 금방 소멸되는 존재란 말이야. 자,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립의 의지 말되죠? 자, 은유법상으로 보면 요런 속성이고요.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 2가지라 그랬잖아. 한 가지는 뭘까? 역설이죠. 겨울은 분명히 부정적인 속성이야. 근데 이걸 긍정적인 걸로 보자는 얘기지. 무지개를 아름다움으로. 아까 친일파라며. 그런 측면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야. 겨울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한다? 저 무지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강철로 된 것처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주제구라 그랬지. 주제가 뭐라고요? 독립의 의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거와 이제 절정과 연결을 지어봅시다. 절정. 이 독립의 의지와 일체 통치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의 절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 무지개의 의미가 또 드러난다니까. 봐봐. 이거 제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지금 국어선생을 하고 있지만 저 원래 꿈은 과학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수학을 못하게 돼. 중학교 때까지 잘했어 정말. 연합고사 만점 받았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수학 단계를 못 받고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2학년 진학할 때 문과로 가게 되고 지금 국어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짜자잔. X축, Y축. 그리고 내가 암만 못해도 그걸 안다. 절정 곡선이 그려지려면 엎어진 이차함수 곡선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X제곱값이 마이너스, 그죠? 요 순간이 절정이야. 요 순간. 지금이 절정이야. 지금 이후는 바로 그거죠. 지금 이후는 너네는 어떻게 된다? 그러네. 봐봐. 지금 이후로 너네는 하향이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너네는 독립의 의지 딱 맞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뒤집어 볼까? 얘네가 지금 절정이야. 일체통치의 절정. 그럼 우리 민족은 한마디로 바닥이지 뭐. 그지? 지금 우리가 바닥이니까 지금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야. 어디로 올라간다? 어디로? 무지개로 올라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문학평론가 한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야. 바로 비극적 황홀의 경지다. 현실은 비극이야. 일제통치의 절정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통치의 절정을 겪고 있으니 우리는 바닥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닥을 친만치 우리는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독립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 된다. 절정.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작품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왜 끌고 왔냐면 아무도 이 절정이라는
단어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작품 제목인가 보지? 절정의 속성을 갖다 생각을 안 하다는 얘기야. 절정의 속성을 생각을 해내면 이렇게 금방 되는 걸. 이해되겠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은유법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따지면 무지개, 소멸되는 성격, 그걸 갖다 연결 지어서 그래, 겨울은 무지개처럼 이제 금방 소멸돼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해도 독립의 의지가 되고. 다음, 지금 겨울이지만 우린 이 겨울을 뭐처럼 만들어야 된다? 저 높은 곳에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바꿔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쵸?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독립의 의지를 노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요모조모 뜯어보라고. 뜯어봐. 그래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험치가 쌓여야 시인은 이 대상의 이런 특성을 주로 살펴가지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시를 만들었구나. 또는 소설을 썼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시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 보면 그 대상을 다른 측면으로 보는 거지. 네, 이해하시겠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막 신상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플레였다. 네, 90년대 초반에 요플레가 나왔어요. 신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대유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만 그때는 뭐 라면을 먹든 그냥 백반을 먹든 간에 하여간 식사하고 나면 의뢰 커피 아니면 요플레 한 개씩 들고 그거 떠먹거나 커피 홀짝거리거나 자판기 커피 홀짝거리거나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저녁 먹고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학생 식당에서 둘레시대에서 막 먹고서 이제 그 요플레를 갖다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지금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사 근무하다가 이제 그 퇴임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느닷없이 그런 거야. 야 허냐 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좀 재밌기도 하고. 뭔데? 그랬더니 저기 봐봐. 쓱 보니까 뭐 다 밥 먹는 학생들이 군내 식당이니까. 근데 왜? 재밌는 게 쟤들 다 요플레를 먹고 있네.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녀석이나 가난한 녀석이나 요플레 뚜껑은 다 핥아먹는다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네. 우리도 그렇게 핥아먹잖아. 그러고 있었거든. 까마득하게 그 일을 잊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한 10년 훨씬 넘게 지났죠.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다 줬거든. 학생들한테 수업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학생이 웬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 물론 그 일본 만화인데 이제 그거 갖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무슨 만화야. 무슨 요정이 그것도 이제 인간 세계로 퇴출된 요정이 다시 요정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모험을 갖다 겪는다는 이야기. 줄거리는 그렇대. 뭐냐? 그래 봤더니 재밌니? 그랬더니 재밌대. 학생이 줘봐. 쓱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10년도 훨씬 지났잖아. 그런데 만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인간계로 퇴출된 요정이 다시 요정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서 모아야 할, 드래곤볼 말고 모아야 할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템 20 몇 번째 가가지고 그게 있는 거지. 핥아먹지 않은 요플레 뚜껑. 야, 거기서 그 대사를 딱 보는 순간 저 발밑에서부터 찌르르르르르 하고 올라온 전율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친구 생각이. 그 녀석은 10여 년 훨씬 전에 이걸 갖다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일본 만화에서 그거와 똑같은 대사를 얘기한 거야. 그쵸? 모티브를. 이야, 바로 그 친구가 바로 뭐예요? 제 친구가 시인의 시각을 가진 거죠. 예술가의 시각을 가진 거야. 근데 자동차 회사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사까지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 친구 공대 친구였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는 문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해내는지 그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세 번째 방법 요거 한번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